네, 안녕하세요. 오늘 개발자들을 위한 클라우드플레어라는 제목으로 솔루션 소개 진행하게 될 클라우드플레어의 시니어 솔루션 엔지니어 김종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클라우드플레어의 디벨로퍼 플랫폼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개발자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을 뽑아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클라우드플레어라는 이름이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낯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클라우드플레어에 대한 간단한 회사 소개와 함께 디벨로퍼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상단에 보이는 것이 저희 회사의 로고와 미션 스테이트먼트인데요. 인터넷을 하시다 보면 아마 하단에 있는 그림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턴스타일이라는 솔루션인데요. 잠시 후 소개드릴 클라우드플레어에서 제공하는 이 턴스타일이라는 서비스는 봇의 커넥션이 들어왔을 때 이게 과연 사람인지 과연 봇인지 이렇게 판단을 할 때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실 때 화면에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를 띄우고 적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계속 맞추라고 하고 같은 그림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맞추라고 하는 등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솔루션을 캡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캡차를 간단하게 클릭으로 한 번에 마우스 클릭으로 대체할 수 있게 만들어진 솔루션이 턴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저희가 솔루션 소개를 하면서 이 턴스타일이 클라우드플레어 계정만 있으면 프리티어에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프리티어에도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저 위에 소개드린 그 클라우드플레어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더 나은 인터넷을 만들자라는 저런 문구를 따라서 회사가 최대한 저쪽으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디벨로퍼 플랫폼과도 이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플레어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며 안전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더 나은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거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매일 고객을 위해 하루에도 수십억 개의 사이버 위협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트래픽의 약 20%를 처리하면서 평균적으로 초당 7,100밀리언 리퀘스트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대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얻게 된 노하우와 여러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얻게 된 문제점과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파악하고 이런 부분을 그 개발자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개발자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발자 플랫폼과 과연 개발자분들이 클라우드플레어를 쓰면서 어떻게 조금 더 좋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디벨로퍼 플랫폼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더 나은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개발자 플랫폼을 만들었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클라우드플레어의 개발자 플랫폼을 바라보실 때는 단순히 기존 인프라의 어떠한 대체품으로 보기보다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또는 당면하게 될지도 모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오피니어네이티드 솔루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벨로퍼 플랫폼은 2018년에 처음 워커스와 함께 출시된 이래로 클라우드플레어에서 가장 빠르게 제품이 확장되고 또 발전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고객에게 끊임없이 혁신과 최신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 결과인데요. 오늘은 이런 제품들 중에서 유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뽑아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처음 소개해 드릴 내용은 DNS인데요. 인터넷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DNS와 BGP. 어쩌면 정말 우리의 지금 현대 생활의 인터넷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중요한 DNS를 저희는 가끔 간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DNS를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플레어가 어떻게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있는 이제 간단한 밈인데요. DNS를 어떻게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회의를 하는 내용인데요. 가용성이라든지 또는 최적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DNS를 개선하면 성능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낸 저런 엔지니어는 이제 회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얼마나 저희가 DNS를 어쩌면 간과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이런 좀 재밌는 밈이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또 인터넷에 많이 또 흐르고 있는 밈인데요.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DNS가 문제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진행을 해 나가다가 결국엔 이게 DNS였다라는 식의 이런 재밌는 밈입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플레어는 어떻게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트래픽이 많으면서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DNS 서비스는 클라우드플레어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4년 12월 20일, 그러니까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서 이번 주에 지금 나오게 된 스태티스틱인데요. 클라우드플레어가 최상단에 위치해서 가장 트래픽이 많은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많은 고객들이 클라우드플레어 DNS를 신뢰를 보내고 또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그 이유는 바로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최고 수준의 속도에 있습니다. 평균 초당 4,200만 쿼리를 처리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DNS 서비스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이런 식으로 지금 점수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전 세계에서 지난 30일간 클라우드플레어 DNS를 지속적으로 체크한 상황에 대한 것이고요. 아래에 이제 DNS 퍼포먼스라고 저 사이트에서 조회를 한 내용입니다. 메이저 3사와 한번 스피드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제 같은 사이트를 DNS를 클라우드플레어를 활용을 하고 뭐 애저나 라우트 53, 구글 클라우드를 만약 활용했을 때 구글 클라우드의 경우는 이제 한 3배 정도의 느린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라우트 53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정도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런 빠른 저희 엔터프라이즈급의 어서리티브 DNS 외에도 이제 퍼블릭 DNS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 8.8.8.8 같은 구글 DNS를 활용해 보시거나 KT DNS를 국내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클라우드플레어가 운영하는 1.1.1.1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저희 그 DNS를 엔터프라이즈를 대상으로 운영하면서 생기게 된 노하우와 이런 DNS 서버의 그 퍼포먼스를 그대로 퍼블릭 DNS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1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기존에 활용하셨던 네트워크의 속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저희가 앱스토어에 올라가 있는데요. 안드로이드나 iOS 모두 제공을 하고 있는 워프라는 소프트웨어를 까시게 되시면 그 모든 DNS 처리를 DNS 오버 HTTPS, 그러니까 ISP나 네트워크 관리자가 어떠한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지 패킷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기술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카페라든지 공공장소에 가셨을 때 조금 더 안전한 네트워크를 활용을 원하시면 와프를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퍼블릭 DNS는 1.1.1.1만 있는 것이 아니고 1.1.1.2, 1.1.1.3이 있는데요. 1.1.2 같은 경우는 말에어를 저희가 제거한 버전의 DNS이고요. 1.1.1.3 같은 경우엔 저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1.3을 만약에 DNS를 메인으로 해두게 되면 성인물이나 아니면 또 기타 위험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저희가 DNS 레벨에서 제거를 해드리고 응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런 퍼블릭 DNS를 많이 활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좀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 하단에는 저희가 8.8.8.8에 대해서 국내에서 속도를 저희가 한번 테스트런을 해봤는데요. 이제 저 정도 속도를 개선을 만약에 보게 되신다면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를 접속하실 때 보통의 커넥션 한 50개 정도의 HTTP 커넥션을 맺게 되는데요. 저런 매번에 한 번의 리퀘스트마다 한 저렇게 3-4배씩 차이가 나면서 50번 누적되게 되면 아마 인터넷의 성능 향상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내용은 클라우드플레어 웹 애널리틱스라는 제품인데요. 저희 내부에서는 럼이라고도 부릅니다. 리얼타임 유저 모니터링의 줄임말인데요. 웹사이트를 운영하시거나 웹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시다 보면 내 사이트가 빠른지 느린지 고객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고 또 솔루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클라우드플레어는 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럼을 이제 기존에 사용하셨고 있던 사이트에 씌우게 되시면 저런 식으로 클라우드플레어가 중간에 프록시로서 커넥션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대시보드에 보여드립니다.
이제 고유 방문자 수라든지 MAU, DAU, 페이지 뷰, 페이지 로드 타임, DNS 리졸브 타임이라든지 또는 전 세계 어디에서 주로 내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지, 화면을 그리는 데는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다양한 정보를 정말 모을 수 있기 때문에요. 또 자신의 웹사이트를 어떤 OS가 주로 사용을 하는지, 또 브라우저 타입은 어떤 것인지를 바탕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보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내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웹에 어떠한 코드를 넣어야 한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 프록시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간단히 제가 가지고 있는 사이트를 클릭하고 그냥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클라우드플레어에서 뒷단을 모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선택 후 적용만 눌러주시면 나머지는 클라우드플레어에서 모두 자동으로 됩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스피드 부분인데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럼스에서 어떤 부분이 나의 개선 포인트일지를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이미지나 비디오에서 개선해야겠다 이러한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를 받게 되시면 이제 스피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또는 솔루션을 아마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셔도 어떤 솔루션을 써야 할지 서드 파티를 계속 투입을 하다 보면 소프트웨어가 점점 복잡해지고 가시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클라우드플레어에서는 스피드라는 제품으로 어플리케이션 가속과 웹페이지 가속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 중에 하나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옵저베이토리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제 스피드 페이지에서 옵저베이터리에 가시게 되시면 자신의 사이트나 웹페이지나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의 URL을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적으신 후에 리지언을 고르시고 또 얼마나 잦은 주기로 검색을 할지 조회를 하시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럼의 정보와 비슷한데요. 요 스피드에서의 장점은 여기서 이제 조금 하단으로 화면을 내려가 보시면 다음과 같이 클라우드플레어의 어떠한 서비스를 활용하셨을 때 어느 정도의 속도를 줄일 수 있겠다라는 정보를 같이 포함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의 최적화인 폴리시를 활용을 했을 때 약 400ms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주게 되고요. 같이 하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시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분이 느려지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개선하는데 굉장히 쉽게 간편하게 유시태 15도에서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어플리케이션 가속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HTTP2에 대한 가속이라든지 3에 대한 가속이라든지 오리진과 통신을 할 때 HTTP2를 이용해서 커넥션에 대한 숫자를 줄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가속을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이제 스피드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 브레인은 머신러닝을 활용한 클라우드플레이의 새로운 기술인데요. 현재는 베타 버전이기에 이제 점점 곧 GA로 이번 연도 내에 풀릴 예정입니다. 스피드 브레인이 하는 일은 클라우드플레어를 사용하는 사이트들의 고객들의 클릭하는 이런 리퀘스트의 순번과 다음에 어떤 페이지를 갈지를 미리 예상을 해서 해당 페이지를 로딩을 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클라우드플레어에 트래픽을 흘리게 되면 점점 빨라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블로그와 함께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처음 소개드렸던 턴스타일 페이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턴스타일은 다음과 같이 아마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로그인 페이지 같은데 하단에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 로그인을 하시기 전에 하단에 아마 캡차를 보신 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주 목적은 이 페이지에 로그인하는 이 트래픽이 과연 사람이 만든 트래픽인지 봇이 만든 트래픽인지 자동화 트래픽인지를 구분을 하는 기능인데요. 이걸 하기 위해 기존에는 간단한 글씨를 다시 적으라고 한다든지 그림을 맞추는 등의 사람의 마우스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처리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클라우드플레어 턴스타일 같은 경우엔 브라우저 히스토리라든지 브라우저에서 접속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기존의 유저가 접속했던 클라우드플레어 네트워크 내에서의 히스토리를 파악해서 이게 과연 유저일지 아닐지에 대한 점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해당 점수를 만드는 부분인 클라이언트 사이드와 서버 사이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어 있는데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같은 경우엔 고객 브라우저에서 도는 것으로 고객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가 돌면서 해당 브라우저의 유저가 얼마나 보실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 후 왼 좌측 하단에 있는 저런 버리파잉 프로세스를 지나서 만약에 사람이라고 판단했을 땐 저런 식으로 석세스 표시를 같이 보여줍니다. 이 경우 뒷단에서는 이제 일회성 토큰이 발급이 되고요. 사인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토큰이 오리진이나 클라우드플레어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전달된 토큰이 가짜 토큰이거나 이미 활용된 토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토큰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 번 더 체크하는 서버 사이드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파트를 모두 통과하게 되면 사람이다라는 이런 인증을 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턴스타일을 돌리게 되면 보실 수 있는 애널리틱 페이지인데요. 얼마나 많은 리퀘스트가 들어왔었고 또 얼마나 리퀘스트에 대해서 거절이 나왔는지 성공했는지 또는 풀었는지 호스트별로 위젯별로 볼 수 있는 이런 가시성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페이지를 접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챌린지를 받았는지 또 챌린지를 얼마나 풀었는지 또는 풀지 못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나 또는 봇이 나의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시성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나 뷰나 앵귤러, 스펠트 같은 이런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때 조금 더 편히 활용하실 수 있게 라이브러리도 제공하고 있어서요. 이 링크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하시면 크게 기존 코드의 변경 없이 컴포넌트를 바로 로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소개드릴 내용은 클라우드플레어 터널인데요. 이제 클라우드플레어 터널 같은 경우엔 기존의 웹의 어떠한 페이지를 노출시키기 위해선 파이어월에 포트를 만들고 포트 포워딩을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바로 파이어월에 이제 펀칭을 한다고 하는데요. 내부에 있는 어떤 리소스를 외부로 보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프라의 보안에 변경이 있어야 하고 또 파이어월 자체에 해당 포트가 이미 활용이 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도메인이나 퍼블릭 IP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 터널을 그럴 때 활용하면 참 편하실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플레어 터널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객이 브라우저에서 URL을 치시게 되면 해당 URL은 클라우드플레어의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플레어는 이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트래픽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클라우드플레어 D 터널로 보내게 돼서 오리진 서버, 즉 파이어월 뒷단에 있는 로컬에 있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런 모든 터널링 자체가 클라우드플레어 D 자체에서 해주기 때문에 고객 측에서는 특별히 하셔야 될 것이 없고 클라우드플레어 D 이 데몬만 설치해서 운영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조금 전에 DNS를 설명하며 말씀드렸던 와프를 같이 활용하시게 되면 VPN을 대체하는 용도로도 쓰실 수 있는데요. 와프를 쓰고 있는 특정 유저가 데이터 센터 내나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IDC 또는 집에 있는 홈 네트워크 등 이런 프라이빗 네트워크 내부에 있는 어떠한 리소스를 액세스하실 때 클라우드플레어 D와 클라우드플레어 엣지 그리고 와프를 활용해서 인터널 리소스까지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클라우드플레어 D를 생성하는 방식도 굉장히 어렵지 않은데요. 클라우드플레어 D 터널을 만드는 화면입니다. 어떤 OS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디플로이 할 건지를 정하게 되고요. 이런 디플로이 하는 지원하는 배포 방식에는 윈도우, 맥, 데비안, 레드햇, 도커 이렇게 5가지로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시고자 하는 엔바이러먼트를 고르게 되시면 이렇게 하단에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이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터미널에 넣어 주시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단과 같이 커넥터에 보시면은 현재 하나의 터널이 연결이 되었고 위치는 이제 미국에서 연결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접속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하나의 터널이 생성되게 되시면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서브 도메인과 도메인을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퍼블릭 호스트를 클릭하고 서브 도메인을 선택한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을 선택하게 되면 후에 하단의 서비스 부분에 어떤 로컬 서비스와 연결할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현재 밑에 데모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제 10.178.0.41이라는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걸로 지정을 해 놨는데요.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상단에 있는 서브 도메인으로 외부인이 접속을 했을 때 하단에 있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연결을 한다라는 설정입니다. 설정이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이어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외부로 여실 때 굉장히 쉽게 도메인을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전에 설정한 설정으로 접속 화면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있는 이런 데모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클라우드플레어 액세스입니다. 클라우드플레어 액세스는 조금 전에 기존의 오리진에 있는 내용을 이제 도메인으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터널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터널을 연결한 다음에 이제 누구나 접속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정 사용자 또는 내가 지정한 특정 그룹 이렇게 액세스에 대한 IDP를 제공하는 기능을 클라우드플레어에서는 액세스라는 이름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유저가 처음으로 클라우드플레어 액세스가 적용된 도메인에 접속하는 순간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G수시나 MS365라든지 링크드인이라든지 GitHub 등의 이런 연결하시고자 하는 IDP를 저희가 화면에 띄워드리고요. 그 적용된 IDP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성공적으로 맞추시면 제이슨 웹 토큰을 생성합니다. 이 제이슨 웹 토큰을 이용해서 세션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요. 뒷단에는 클라우드플레어 터널이나 또는 다양한 SaaS 어플리케이션으로의 연결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모 화면인데요. 실제로 도메인을 클라우드플레어 액세스에 지정을 해 놓으시면 해당 도메인에 연결했을 때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은 제가 이제 데모를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하나의 화면이고요.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연결해 놓은 화면은 구글 어센티케이션과 이메일 원타임 패스코드인데요. 가능한 연결은 우측에 좀 데모로 제가 같이 화면에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결함으로써 조직이 가지고 있는 내부 리소스를 외부로 보낸다든지 또는 VPN을 대체하는 데 좋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내부 리소스를 연결을 하시게 되시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선택하실 수 있게 화면에 뜨게 되시고요. 이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시면 해당 리소스로 연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다음 설명해 드릴 내용은 클라우드플레어와 AI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AI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클라우드플레어는 AI를 위해서 전 세계의 인퍼런스 엔드포인트를 지난 2년간 꾸준히 증가시켜 왔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저희가 클라우드플레어 워커스 AI라는 이름으로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클라우드플레어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클라우드플레어는 2019년부터 최초로 AI를 보안에 활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봇에 대한 트래픽, 즉 이것이 사람인지 또는 자동화된 스크립트인지를 구분하는데 AI 엔진을 활용해 왔습니다. 예, 저희가 2023년에 많은 양의 인퍼런스 GPU 엔드포인트를 만들기 시작해서 단 1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에 GPU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GPU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한 이렇게 배포된 GPU를 이용해서 클라우드플레어는 전 세계의 인퍼런스 엔드포인트를 모든 유저가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엔드포인트에는 API를 호출하실 수 있고요. 또는 클라우드플레어 워커를 활용해서 인퍼런스 엔드포인트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쉽고 빠르게 호출할 수 있는 이 서버레스 AI 인퍼런스 엔드포인트를 클라우드플레어 워커스 AI라는 이름으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거는 이제 워커스 바인딩을 활용한 간단한 호출 코드인데요. 실제 보시면 정말 코드가 간단하고 누구나 읽어도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보내려는 메시지를 지정을 하고 보내려는 모델만 지정을 하면 나머지 뒷단의 API라든지 엔드포인트는 모두 클라우드플레어 쪽에서 처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AI를 만드시고 레그 모델을 만드실 때 상당히 쉽고 빠르게 배포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약 50개 이상의 모델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2025년 이내로는 프라이빗 모델을 업로드해서 운영도 가능하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플레어가 AI를 보안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클라우드플레어가 AI를 활용하는 것을 저희는 내부에서 Defensive AI라는 이름으로 텀을 지정하였습니다. AI를 활용하는 데는 크게 피싱 방지를 위한 AI 활용, 이상 감지를 통한 API 보호, 알려지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식별, AI로 보호되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클라우드플레어의 디펜시브 AI는 다른 회사의 AI 모델과 어떻게 틀린지, 왜 더 나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클라우드플레어 전용 네트워크가 그 해답 중에 하나입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전 세계 트래픽의 약 20%를 처리하면서 평균적으로 7,100만 리퀘스트를 초당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리퀘스트를 처리하면서 해당 리퀘스트를 그 머신러닝의 트레이닝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의 트레이닝 자료는 공격 대상이 된 트래픽이나 또는 엔터프라이즈 트래픽만을 머신러닝의 대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클라우드플레어는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GPU의 양으로 초당 7,100만 리퀘스트의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으면 AI가 더욱 쉽고 강하게 빨라진다라는 내용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이런 내용을 저희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비정상 패턴을 AI가 어떻게 감지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트래픽이 흐르게 된다면 만약에 가상의 뱅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최초로 어카운트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조회를 하게 되고 밸런스를 조회하고 그 다음 트랜스퍼 포스트 리퀘스트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리퀘스트라고 한다면 AI는 저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학습하게 됩니다. 만약 유저나 또는 어태커가 저런 정상적인 흐름을 타지 않고 지속적으로 트랜스퍼를 날리게 된다면 이것은 비정상 비헤이비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정상 트래픽인지 아닌지 또는 위험할지도 모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요. 해당 판단을 기준으로 어택 스코어라는 것을 매기게 됩니다. 어택 스코어는 다음과 같이 1에서 99까지 있는데요. 어택 스코어는 99 쪽으로 갈수록 깨끗하다라고 내부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고 1로 갈수록 공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택 스코어를 기반으로 이것이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핑거프린트와 비교를 해서 공격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머신러닝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 식별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상단에 Detecting Zero Day Before Zero Day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제로데이가 일어나기 전에 제로데이를 방어한 사례들이 있어서 같이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에 저희가 CVE 4개가 등록된 것을 좌측에 저희가 리스팅을 해놨는데요. 이 CV들은 보안 패치가 나오기 전에 클라우드플레어 머신러닝이 먼저 잡아내서 자동으로 블락을 한 케이스들입니다. 이 경우 보안 패치가 나오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로데이 어택이 가능한 시점이었는데요. 클라우드플레어는 제로데이가 나오기 수일 전에 이미 패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이 공격일지도 모를 내용을 판단하고 선 제어를 할 수 있게 되게 제공을 함으로써 클라우드플레어를 활용하는 고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AI 어딧인데요. AI 어딧은 이제 AI의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 중에서 어떻게 AI가 많아진 이 세상에 AI를 좋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 또는 자신의 사이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AI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폭발적인 AI 서비스의 증가는 챗GPT가 큰 공신을 이루었죠. 네, 챗GPT 같은 경우에는 100만 유저를 달성하는데 5일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또 챗GPT가 전체 MAU 활용자를 보시면 주간 약 2억 명이 넘는 사용자가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챗GPT로 인해서 굉장히 제네레티브 AI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또한 성공을 이루게 됐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 아무래도 사이드 이펙트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용자가 AI에 대해서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을 포브스에서 작년에 6월에 한 내용을 제가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용자가 AI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65%가 긍정적인 응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사용자가 AI를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전혀 거부감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질문은 구글 대신에 챗 GPT를 검색 엔진으로 활용할 것이냐라는 질문인데요. 무려 67%가 긍정적인 응답을 주었습니다. 즉 AI 모델이 검색 엔진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더욱 많이 AI 모델을 활용하고 또 AI 모델이 그에 맞춰서 점점 증가하게 되면 사이드 이펙트로 AI 모델들에 대한 크롤러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AI 모델들의 크롤러가 증가하게 되면 고객들한테는 선택을 기존의 사이트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AI 모델에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서 그 질문 UI에서 끝나버리는 이런 플로우의 변경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AI 산업이 발전을 함으로써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AI 크롤링 봇들이 모델 소유자에게는 큰 수익을 안겨주는데요. 반대로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컨텐츠가 AI 교육에 쓰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컨텐츠 생산자에게는 그 수익이 전혀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접속을 해서 AI 모델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고 거기서 모든 UI 플로우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구글이나 또는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을 하고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서 광고를 보면서 해당 사이트 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흡수하고 또 어쩌면 또 매출로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런 구조가 AI가 생성되면서 변경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점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클라우드플레어의 보안 업체로서 한번 바라보았을 때 단점은 컨텐츠 생산자들이 자신의 컨텐츠가 어떠한 수익 구조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트래픽은 줄어들면서 계속해서 AI 모델로의 트레이닝에만 활용이 되게 된다면 점점 많은 회사들은 자신의 컨텐츠를 비공개화하는 식으로 바꿀지도 모릅니다. 거대 포럼이나 거대 사이트들, 실제로 레딧 같은 경우엔 챗GPT와 계약을 해서 해당 컨텐츠를 제공하는 데 대한 수익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수익 구조를 모두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 사이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진 것이 AI 어딧입니다. AI 어딧은 별다른 설정을 하실 필요 없이 클라우드플레어를 리버스 프록시로 활용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어떤 AI가 언제 어디에 접속을 해서 얼마나 해당 내용을 가져갔는지를 클라우드플레어에서 가시성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 이 나의 컨텐츠를 활용하고 있는 AI 모델들이 어떤 거고 또 모델 오너가 어떤 내용을 가져가고 얼마나 자주 가져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봄으로써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면서 대응해야 할지 이런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디팅 툴로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에 기반하셔가지고 현재 우리 비즈니스를 분석하신 다음에
어떤 AI 봇이 언제 어떤 데이터를 가져갔는데에 대한 가시성을 먼저 확보하신 후에 하단에 가지고 있는 버튼들을 이용해서 막는다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추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될지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블락 5를 누르게 되시면 단순하게 모든 AI 봇에 대한 접근을 막아버리는 기능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AI 봇에 대해서 내부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 저런 식으로 전체 블락을 한번 좀 고려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 특정 GPT나 아니면 원하시는 특정 봇에 대해서만 오픈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AI 스크리퍼를 켜시게 되시면 클라우드플레어는 일단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블락을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은 앞서 설명드린 블락 올 기능과 동일한 기능인데요. 이제 어떻게 하면 특정 유저 에이전트만 통과시킬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편리하고 쉬운 클라우드플레어 와프 UI를 활용해서 하나의 툴로 관리가 가능한데요. 다음과 같이 AI 서치 엔진이고 AI 어시스턴트 카테고리에 떨어지는 봇들은 다음과 같이 블락을 해라 라는 룰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엔드나 오어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음과 같이 GPT가 유저 에이전트에 있을 경우 라는 식으로 추가를 해서 특정 봇만 패스도 가능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유저 에이전트의 그 봇이 와서 붙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방지하거나 아니면 특정 에이전트만 허가하는 식으로 구현이나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디벨로퍼 툴스에 관한 내용인데요. 클라우드플레어 AI 툴은 다음과 같이 크게 디벨로퍼 프로덕트, AI 프로덕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디벨로퍼 프로덕트의 컴퓨트,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로 나뉘게 되고요. 컴퓨트 쪽에는 서버레스 워커스, 그리고 풀스택 어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R2, SQLite인 D1, 키밸류 스토어의 워커스 KB, 워커의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서비스인 듀러블 오브젝트, 그리고 기존의 로컬에 가지고 계셨던 포스트그레스QL을 가속하면서 커넥션 풀링과 캐싱을 같이 할 수 있는 하이퍼드라이브, 그 외에도 다양한 디벨로퍼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주요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그 많은 프로덕트들 중에서 서버레스 컴퓨팅인 워커스입니다. 네, 워커스는 기존의 서버레스와 차별점을 두고 있는데요. 기존의 도커 베이스나 아니면 컨테이너 베이스의 제네레이션 3.5인 서버레스들은 아무래도 콜드 스타트 문제라든지 속도에 대한 문제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클라우드플레어가 컨테이너 베이스가 아닌 그 V8 엔진 기반의 아이솔레이트 엔진으로 어떻게 개선했는지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존 컨테이너 모델의 문제점은 콜드 스타트와 컨텍스트 스위칭이 있는데요. 컨테이너 모델은 아무래도 리퀘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컨테이너가 메모리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 500ml에서 10초 정도의 시간이 소모되게 됩니다. 이 콜드 스타트 문제는 전형적인 그 컨테이너 모델의 문제점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은 아무래도 모든 컨테이너들이 메모리에 항상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컨텍스트 스위칭을 빼먹을 수 없는데요. C그룹 내에서 하나의 컨테이너에서 다음 컨테이너로 바뀌는 시간을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하나의 머신 내에서 여러 가지 컨테이너가 같이 돌다 보면 여러 가지 컨테이너들에 대해서 CPU 타임을 모두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들은 워커의 V8 아이솔레이트 엔진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였습니다. 아예 V8 아이솔레이트 엔진은 콜드 스타트 타임이 5ms 밖에 되지 않고요. 또 진정한 멀티태스킹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컨텍스트 스위칭 타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상단에 보이시는 컨테이너 모델이 보라색 업무를 진행할 때 전체에 걸리는 시간과 하단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없는 보라색 칸의 전체 시간을 보시면 훨씬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컴퓨팅 타임과
또 콜드 스타트 시간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클라우드플레어 워커로 서버레스를 배포하시면 많은 성능 향상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 워커는 그러면 어째서 콜드 스타트 문제가 없느냐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결하였습니다. 워커는 콜드 스타트가 약 5ms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보통 TLS 핸드쉐이크, 즉 HTTPS로 승격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원래 트래픽은 하단에 보이는 이런 화면과 같이 흐르게 되는데요. 유저가 최초에 클라이언트 헬로우를 하고 서버가 서버 헬로우를 보낸 후에 양측이 핸드쉐이크를 해서 HTTPS로 승격이 된 후에 서버레스로 호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는 다음과 같이 바꿨습니다. 최초에 클라이언트 헬로를 할 때 호스트에 들어오는 리퀘스트 호스트를 보고 미리 메모리에 해당 서버레스를 올리는 기능, 이런 방식을 활용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기존에 5ms 가지고 있던 콜드 스타트를 클라이언트 헬로우 단으로 이동을 하면서 워커에 가지고 있었던 콜드 스타트를 아예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0ms의 콜드 스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은 숫자로 저희가 증명을 할 수 있는데요. 같은 리퀘스트를 워커와 람다, 클라우드 펑션, 애저 펑션으로 돌렸을 때 다음과 같이 퍼포먼스의 개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베일러빌리티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시다 보면 어떤 지역에 배포해야 할지, 어디에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또 그 각 지역 간의 디플로이는 어떻게 관리할지, 스케일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라우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로드 밸런스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다양한 고민이 있을 수 있으신데요. 클라우드플레어 내에서는 어떻게 하면 개발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클라우드플레어는 리지언을 없애버렸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의 워커를 배포하시면 전 세계에 동시 배포가 되고 지역을 선택하시지 않게 됩니다. 자동으로 스케일링이 되면서 배포 관리와 버전 관리까지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배포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다음은 워커가 앞서 설명드렸던 레이턴시 스피드 그리고 어베일러빌리티 외에 코스트적으로 또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워커는 특별하게 듀레이션에 대한 코스팅을 하지 않고 CPU 타임으로 코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CPU 타임이 듀레이션과 어떻게 다른지, 이게 고객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워커, 즉 서버레스에 리퀘스트를 보내면 리퀘스트는 오리진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처리를 한 후 응답을 받고 고객에게 돌려줍니다. 이 전체 메모리에 서버레스가 올라가 있는 시간을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듀레이션 기간 내에서 실제 클라우드플레어가 어떠한 CPU를 활용하는 시간은 전체 시간이 아닌 리퀘스트를 받고 오리진에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즉 오른쪽에 표현된 붉은색이 클라우드플레어가 CPU를 활용하는 시간인데요. 클라우드플레어는 왼쪽에 보이는 듀레이션이 아닌 우측에 실제 CPU가 돌아간 시간만 청구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최초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약 5ms 정도의 리퀘스트 처리 시간이 있고 200ms 정도의 그 오리진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후에 리퀘스트의 응답이 돌아오게 되면 다시 2ms 정도를 활용해서 해당 리스폰스를 고객에게 돌려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리퀘스트가 처리됐을 때 실제 클라우드플레어는 7ms에 대한 금액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기존의 서버레스들이 207ms 전체 듀레이션을 청구하는 것에 비해 훨씬 적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올리시게 되면 워커 투 워커 콜링이 많아질 수 있으신데요. 이런 워커 투 워커 콜링도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워커 투 워커 콜링은 말 그대로 클라우드플레어 네트워크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따로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워커의 이제 스토리지 옵션을 같이 공유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5가지 제품들인데요.
이 하나하나 제품들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하면 아무래도 너무 디테일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을 같이 드리면, D1 같은 경우엔 SQLite를 기반으로 글로벌 리드 카피를 만드는 그 디스트리뷰티드 SQL 백엔드입니다. 듀러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엔 컨시스턴트를 스트롱하게 갖고 가는 제품인데요. 이제 스트롱 컨시스턴트와 이벤추얼 컨시스트에 대한 거는, 스트롱 컨시스트는 트랜잭션에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벤추얼 컨시스트는 전 세계 카피가 점차적으로 싱크를 맞춰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워커를 스테이트로 돌리실 때 듀러블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스트롱 컨시스트인 스토리지를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KV의 이벤추얼 컨시스트인 키밸류 스토어를 활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사용처는 그 시스템의 아키텍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플레어에서 같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 세일즈 쪽에서도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클라우드플레어에 연락을 주시면 아키텍처에 같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이퍼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기존의 로컬에 가지고 계시던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플레어에 연결하는 캐싱의 기능인데요. 이런 get request에 대해서 PostgreSQL을 캐싱을 해드리는 기능과 커넥션 풀링을 해서 기존의 HTTP로 왔다 갔다 하던 커넥션을 HTTP2를 이용해서 커넥션을 재활용함으로써 커넥션의 수량을 줄이고 또 속도를 증가시키는 이런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플레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트래픽을 가속하는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로컬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를 글로벌로 연결하실 때 가속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KV는 Eventual Consist 상품인데요. Key Value Store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V의 특징점은 로컬 스토리지만이 아닌 메모리 기능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어서요. 최초 리퀘스트는 스토리지에서 오고 그 다음부터는 인메모리 스테이트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기능이 함께 포함된 기능으로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2 같은 경우엔 오브젝트 스토리지인데요. S3 API를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가장 큰 장점은 이그레스 피가 없습니다. 이그레스 피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R2에서 데이터를 가져가시던지 추가로 네트워크 비용이 붙지 않습니다. 네, 실제 케이스와 이그젬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 워커와 R2는 이제 도커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개발을 하시다 보면 도커를 많이 써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도커의 트래픽 중에 99%를 클라우드플레어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워커스를 이용해서 어센디케이션과 제품의 연결을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스토리지는 R2를 이용해서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5억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안전하고 빠르게 배포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고, 또한 이렇게 클라우드플레어로 이전을 함으로써 전체 운영 비용의 3분의 2가 제거됐습니다. 실제로 클라우드플레어를 활용해 주시고 있는 많은 업체들에 대한 유즈 케이스들도 저희가 다음과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이 이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클라우드플레어를 디벨로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사이트 정보와 클라우드플레어에 대한 정보는 공유드리는 다음 이그젬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는 끝이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개발자들이 클라우드플레어를 활용하면서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 위주로 모았습니다. 추후에 클라우드플레어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자료는 blog.cloudflare.com을 방문하시면 최신 기능이나 아니면 추가로 만들어지는 솔루션에 대한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어서 한번 구독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